세계 반도체 시장의 28%를 책임지는 단 하나의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죠.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흔들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일본인 생산 관리자가 회사 화장실로 향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모든 언론이 단순한 내부 갈등이라고 보도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을 노린 충격적인 음모였습니다. 어쩌면 일본 전체의 기술 발전이 10년은 뒤처졌을지도 모르죠.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평범한 일본인 젊은이 다나카 켄지가 직접 들려주는 놀라운 실화를 만나보시죠.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나카 켄지입니다. 한국 경기도에 살고 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단 하나의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희 회사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경제의 거의 핵심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흔들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단순한 내부 갈등이라고 보도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한 명의 일본인 젊은이가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과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수만 명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일본 시골 출신 젊은이였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한 꿈을 가진 것도 아니었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죠. 그 순간이 저에게도 왔어요. 새벽 2시 회사 화장실로 가던 길에서 말이에요. 문틈으로 들여다본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제 인생뿐만 아니라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한국 공장 전체의 운명이 바뀔 거라는 것도요.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거대한 글로벌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한국 공장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품질 관리팀에서 첨단 반도체 부품 검사를 담당했어요. 매일 똑같은 업무의 반복이었지만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일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없었다면 제 가족은 아마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회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평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말투가 점점 격해졌고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리웨이라는 동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다른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많다며 항상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처음엔 리웨이의 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불만이 도를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우연히 목격한 그 장면이 모든 퍼즐을 맞춰줬습니다. 리웨이가 회의실에서 USB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요. 화면에는 생산 공정 매뉴얼, 협력사 계약서, 품질 관리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리웨이는 전화를 받으며 중국어로 속삭였습니다. 자료는 준비됐어. 내일 전달할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의 기업 기밀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리웨이가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사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는 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을 살려준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한국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는 곳이었죠. 그런 곳을 누군가 해치려 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만약 리웨이가 정말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면 제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느냐, 안전한 길을 택하느냐. 결국 저는 용기를 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다음날 바로 정현수 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평범한 일본 시골 출신 젊은이였던 제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죠. 이제부터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일본인 젊은이의 용기가 거대 기업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저는 일본 북부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며 저와 두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정말 근면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논에 나가시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셨어요. 어머니는 집안일과 더불어 마을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셨죠. 저희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19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크레인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날 저는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야근을 하시는 줄 알았죠. 밤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가 중태라는 소식이었죠. 저와 어머니는 급히 도쿄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저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의 유일한 경제적 기둥이셨거든요. 아버지 없이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떠나시다니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며 말씀도 거의 안 하셨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밤에는 계속 우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침대에 쪽지 하나만 남기고 말이에요. 미안해 켄지야. 엄마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동생들을 잘 부탁해. 그게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곁에서 사라지셨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14살, 12살 두 남동생의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19살 젊은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죠. 동생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미싱을 돌렸어요. 한 달에 15만엔,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를 받았죠. 그것만으로는 3명이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주말에는 청소일도 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동생들 아침 준비를 시키고 7시에 공장으로 출근했죠. 저녁 7시에 공장에서 나와서 바로 식당으로 향했어요.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다음 날을 위해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쉴 수 없었어요. 청소일을 하거나 동생들 빨래를 해야 했거든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생들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가거나 좋은 일자리를 구했는데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때로는 제 인생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게시판에 붙은 채용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한국 공장 직원 모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임금 조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30만엔 제가 봉제 공장에서 받던 월급의 2배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숙사 제공, 무료 급식, 의료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까지 있었어요. 꿈 같은 조건들이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좋은 조건이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혹시 형이 큰 회사에 취직하면 어떨까? 또 둘째 동생 미니가 물었어요. 형 정말 갈 수 있어?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서는 우리 세 남매 모두 미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선라이즈 공장이 있는 곳까지 가는 버스비도 아까웠지만 이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어요. 면접장에는 저처럼 간절한 눈빛을 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아니면 정말 희망이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면접관은 한국인이었어요. 통역관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면접관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에서 뭔가 희망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동생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미니가 말했어요. 형,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저는 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9월 저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한국 공장에 첫 출근을 했어요. 공장 정문을 지날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제가 그렇게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한국 공장에서의 첫 인상은 정말 꿈 같았어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봉제 공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깨끗한 작업 환경,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주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되는 조회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인 관리자들이 일본어로 인사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발음이 어색해도 저희를 위해 애쓰는 게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영양가 있는 무료 급식이 제공됐고 기숙사도 깨끗하고 편리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건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품질 관리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배웠습니다. 이전 공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까지 설명해줬어요. 김 과장님이라는 한국인 교육 담당자가 계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저희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문하면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죠. 켄지 씨, 품질 관리는 단순히 불량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동생들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살면서 집에 보내는 돈으로 미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막내 현이도 중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집에 갈 때마다 동생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 정도였습니다. 식당 음식이 맵지 않다는 이야기나 휴식 시간이 짧다는 투정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직장이든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만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리웨이라는 동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저보다 5살 정도 많았고 다른 여러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많다고 자랑했어요. 리웨이는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본인들 눈치를 봐야 하죠? 이건 한국 땅이에요. 우리가 주인인데 왜 손님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푸념 정도로 들렸어요. 하지만 리웨이의 말은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일본 음식만 먹으라고 강요하고 일본식 인사를 배우라고 하고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우리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의 노예가 아니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일본 음식을 강요한 적도 없고 일본식 인사도 선택 사항이었거든요. 오히려 한국 전통 명절에는 특별 휴가도 주고 한국 음식도 주기적으로 제공해줬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특히 다른 공장에서 이직해온 직원들이 리웨이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해보려고 했어요. 언니, 저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이전 직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런 식이었어요. 켄지 씨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결국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야. 외국 기업들은 다 그런 식이야.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 삶이 나아졌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리웨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 카카오톡 단체방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어요. 리웨이가 직접 만든 방이었는데 이름이 한국 직원 소통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방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회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고 때로는 일본인 관리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험담까지 오갔어요. 정현수 팀장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회의할 때 보면 일본인들끼리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 김 과장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깔보고 있을 거야. 이런 내용들이 매일 올라왔어요. 저는 그 방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동료들과 멀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대신 가능한 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리웨이가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왔습니다. 켄지 씨, 요즘 단체방에서 조용하네요. 혹시 우리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리웨이가 비웃더니 말했습니다. 켄지 씨는 정말 순진하네요. 회사가 우리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시는구나.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리웨이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단체방에 이상한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데 정작 우리는 여전히 가난해요. 이게 공정한 건가요? 일본 본사에서는 한국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말 동등한 파트너로 봐주고 있을까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리웨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 싫었어요. 일터가 점점 삭막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일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특히 일본인 관리자들과 한국 직원들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농담도 주고받고 일본어를 배우려는 직원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정현수 팀장님도 변화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회의 시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회사 정책이나 업무 환경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저는 팀장님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리웨이가 특별한 모임을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끼리 모여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회사 밖에서 자유롭게 얘기해봐요. 많은 동료들이 동참했어요. 저도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말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관리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하나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켄지 씨 주말에 왜 안 왔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공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야근 중에 발견하게 될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에요. 주말 모임 이후 공장 분위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리웨이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 나머지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서 회사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까지 의심하는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가 정말 한국 발전을 위해 여기 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한국 정부가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는지 아세요? 세금 면제, 토지 무상 제공까지 해줬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만든 반도체 하나당 우리 월급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가 한국에서 얻는 이익과 저희가 받는 혜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가 오기 전 제 삶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나아졌잖아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수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덕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고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던 어느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웨이가 직접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점심시간에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켄지 씨, 솔직히 얘기해봐요. 당신은 정말 지금 상황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웨이처럼 회사를 적대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리웨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회사도 우리를 진짜 동료로 인정할 거예요. 그러더니 리웨이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에요. 임금 인상, 복지 개선, 한국 직원의 승진 기회 확대 같은 것들을요. 켄지 씨도 함께해요. 저는 당황했어요. 건의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리웨이의 진짜 의도가 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켄지 씨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실망할 거예요. 특히 당신이 회사 편을 드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건 협조 요청이 아니라 협박이었거든요.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싶어요. 리웨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고립되는 걸 각오하세요. 이 공장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고립됐어요. 이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많아졌고 업무상 협조가 필요할 때도 냉랭한 반응을 받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소외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 팀이 된 것 같은데 저만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때로는 리웨이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하는 유혹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가 제 가족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리웨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업무 시간 중에도 은밀하게 뭔가를 의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끊기는 패턴도 이상했어요. 휴게실에서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거예요. 마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리웨이와 다른 직원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 자료들은 언제쯤 준비될까? 다음 주면 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무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야근을 하던 중에 우연히 목격한 그 장면이 모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은 11월 15일 금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야근이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품질 감사를 위해 준비할 서류가 많았거든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퇴근했고 공장에는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품질관리실에서 검사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복도 끝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이상했어요. 그쪽은 회의실이 있는 구역인데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불을 끄고 가는 걸 깜빡했나 싶어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회의실 문에 가까워질수록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리웨이가 거기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USB를 꽂고 뭔가를 다운로드 받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열려 있었어요. 생산 공정 매뉴얼, 협력사 계약서, 품질 관리 데이터까지 온갖 회사 자료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리웨이는 체계적으로 파일들을 선별해서 USB에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파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미리 요청한 목록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찾아서 복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리웨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웨이가 전화를 받으며 중국어로 속삭였어요. 네, 자료는 거의 다 준비됐어요. 내일 오전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아. 특히 생산 공정 관련 자료가 중요하니까 빠뜨리지 마. 그리고 조심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리웨이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할게요. 그동안 준비한 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보 유출이었어요. 그리고 리웨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리웨이가 전화를 끊고 다시 컴퓨터로 향했을 때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리웨이가 자료를 복사하는 모습과 화면에 떠있는 파일들을 분명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리웨이가 USB를 뽑고 컴퓨터를 끄는 모습까지 촬영했어요. 그리고 리웨이가 회의실을 나오기 전에 저는 급히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화장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을 때 제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가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리웨이가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복도에서 또 다른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번에는 중국어였어요. 저는 중국어를 잘 모르지만 몇 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라이즈 기술 자료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리웨이가 그동안 공장에서 일으킨 분란들, 직원들 사이의 불만을 조장했던 것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회사 내부를 분열시켜서 보안을 허술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중요한 자료를 빼내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리웨이를 막아야 하나 아니면 경비실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만약 리웨이가 저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리웨이가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는 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거든요. 제 가족을 살려준 은인이었고 수만 명의 한국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누군가 해치려 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본 것이 잘못된 거라면, 만약 리웨이에게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불법적인 정보 유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리웨이가 자료를 복사하는 모습, 전화통화 내용, 중국어로 대화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정현수 팀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로 한 거예요. 혹시 모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팀장님께 긴급히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촬영한 영상도 보여드렸고요. 팀장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켄지 씨 정말 확실합니까? 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현수 팀장님은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보시고 즉시 심각성을 깨달으셨어요. 팀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봤거든요.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신 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켄지 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선 이 사실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혹시 리웨이가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리웨이가 저를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팀장님, 저 안전할까요? 팀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날 오후 팀장님은 저를 회사 보안팀으로 데려가셨어요. 보안팀장인 박 차장님이 직접 저와 면담을 했습니다. 박 차장님은 한국에서 온 베테랑 보안 전문가셨는데 정말 꼼꼼하게 질문하셨어요. 켄지 시리웨이가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동안 관찰했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리웨이가 직원들 사이에 불만을 조장했던 것,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행동들, 그리고 최근에 보인 수상한 움직임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박 차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그랬군요. 사실 저희도 최근에 내부 보안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조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회사에서도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나요? 아니요. 직접적인 신고는 없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에서 평상시와 다른 접근 패턴이 감지됐거든요. 누군가 권한 없는 자료에 접근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었어요. 박 차장님은 제가 촬영한 영상을 전문 장비로 분석하셨어요. 화면에 나온 파일들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확인하신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정보 유출 시도네요. 생산 공정 매뉴얼만 해도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예요. 그러면서 박 차장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켄지 씨, 며칠만 더 평상시처럼 행동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요. 혹시 리웨이가 의심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무서웠지만 동의했어요. 회사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며칠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리 웨이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리 웨이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고 있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 박 차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켄지 씨 조사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리 웨이가 단순한 불만 직원이 아니었어요. 박 차장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 웨이의 과거 이력이 적혀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리 웨이는 삼성전자 한국 공장에서 일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됐다가 해고당했었던 거예요.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다가 발각된 거였습니다. 그럼 리 웨이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에 입사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2년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내부 분열을 조장해서 보안을 허술하게 만든 거죠. 박 차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리 웨이가 연락하고 있는 상대방도 확인했어요. 중국 선전에 있는 전자기업 관계자예요. 한국 현지 협력사를 통해서 우리 기술을 빼내려고 했던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리 웨이가 보인 모든 행동들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직원들 사이에 불만을 퍼뜨린 것도, 저에게 협조를 요구한 것도 모든 게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 신고했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 사건이거든요. 경찰과 함께 수사하게 될 겁니다. 며칠 후 한국 경찰이 공장에 왔어요. 하지만 아주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리 웨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경찰은 먼저 리 웨이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그리고 리 웨이가 접촉했던 외부 인물들도 함께 수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리 웨이는 중국 기업의 지시를 받아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에 침투한 산업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현지 협력사 중 하나가 이 계획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박 차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협력사 직원 중 일부가 리 웨이와 내통하고 있었어요. 리 웨이가 빼낸 자료를 그들을 통해 중국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켄지 씨 덕분에 실제 유출은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날 밤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의 중요한 기술들이 모두 중국으로 넘어갔을 테니까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리 웨이는 지난 2년간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왔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불만을 조장한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어요. 회사 내부를 분열시켜서 보안 의식을 느슨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는 한국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기업이었거든요. 만약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가 한국을 떠난다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거였으니까요. 수사 결과 리 웨이와 관련 협력사 직원들이 모두 구속됐어요. 그리고 중국 본토의 배후 인물들에 대해서는 외교적 항의가 들어갔습니다. 박 차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켄지 씨 덕분에 정말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 기술들이 유출됐다면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 큰 손실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한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동료들과 한국 전체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리 웨이가 사실은 저희를 속이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조장했던 분열과 갈등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도요. 리 웨이 사건이 해결된 후 공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가 실제로는 산업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특히 리웨이의 말에 동조했던 직원들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어요. 켄지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리웨이가 하는 말 중에 일리가 있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회사의 변화였어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한국 지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보안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의 소통 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현수 팀장님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미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 저희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리웨이 같은 사람이 직원들 사이에 불만을 조장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팀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책을 결정할 때도 한국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어요. 그 말씀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곧 알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정말로 구체적인 변화를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식당이었어요. 매주 금요일을 한국 문화의 날로 정해서 전통 한국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이 메뉴에 추가됐어요. 그리고 회사 방송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어로만 안내 방송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어 방송을 먼저 하고 일본어를 나중에 하게 됐어요. 작은 변화 같지만 직원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회사에서 신뢰 증진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한국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저를 그 프로그램의 일기생으로 선발해 주셨어요. AI 스마트라인 교육이었는데 미래 공장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박 차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켄지 씨,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을 인정합니다. 회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였거든요. 교육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김 박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켄지 씨,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일본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배우는 기술들이 단순히 저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교육을 받으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사건 이후 오히려 직원들 사이의 결속력이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리웨이라는 외부 요소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화합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일본인 관리자들과 한국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어요. 이전에는 서로 어색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됐습니다. 정현수 팀장님도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저희와 일본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날 팀장님이 저에게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켄지-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회사 구해주셨어요. 문법이 틀리긴 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그러자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회사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더욱 강화했어요. 경기도 지역 학교들과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깊어진 거였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와 한국 정부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산업부 장관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말씀하셨어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는 한국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몇 달 후 저는 AI 스마트라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책을 제안받았습니다. 품질 관리팀의 선임 기술자가 되는 거였어요. 켄지 씨,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아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제는 단순히 제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어요. 저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한국 품질 관리팀의 팀장이 되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죠. 시골에서 온 가난한 젊은이가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다니. 저 자신도 가끔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집에 갔을 때 동생들을 만났어요. 민희는 도쿄 국립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했고 막내 현이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어요. 두 동생 모두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민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형도 형처럼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일본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현이도 거들었어요. 나는 로봇 공학자가 될 거야. 형이 다니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같은 회사에서 말이야. 두 동생의 꿈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 저희 세 남매에게 미래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만약 제가 그날 밤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희 가족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어요. 저는 신입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팀장님, 혹시 일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비록 두렵고 어렵더라도 말이에요. 그게 결국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요즘 경기도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리에는 새로운 상점들이 생겼고 젊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요. 무엇보다 좋은 건 교육 기회가 늘어난 거예요.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가 만든 기술 교육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IT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도 주말마다 그곳에서 품질 관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꿈도 크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해요. 어느 날 정현수 팀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켄지 씨 일본 본사에서 한국 직원 중 한 명을 선발해서 일본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게 해준대요. 당신이 그 첫 번째 주자가 되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일본 본사에서 근무할 기회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팀장님, 제가 일본에 가면 여기 일은 어떻게 하죠? 저를 믿고 따르는 후배들도 있고요. 팀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가야 하는 이유예요. 더 많은 걸 배워서 돌아와야 후배들에게 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잖아요. 결국 저는 일본 연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3월에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생전 처음 외국에 가는 거예요. 동생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민희가 말했어요. 형, 일본에서 더 많은 걸 배워와.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줘. 현이도 말했어요. 형이 돌아오면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할게. 언젠가 나도 형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지난주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산업부에서 모범 근로자상을 주셨거든요. 시상식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켄지 씨는 개인의 용기로 국가 산업을 지킨 영웅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한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상을 받고 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도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가끔 리웨이를 생각해요. 감옥에서 복역 중이라고 들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죠. 만약 리웨이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일했다면 지금쯤 저희와 함께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저희는 더 강해졌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기숙사에서 창문을 통해 공장을 바라봤어요.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의 불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출근해서 후배들과 함께 일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거예요. 개인 다나카 켄지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본 시골 출신 젊은이였죠.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저와 선라이즈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